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에 나왔던 39번, 42번 지문의 가지문 이성복 시인의 다시 봄이 왔다라는 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다시 봄이 왔다. 이 시는 현대시 배울 때 우리가 꼭 배우는 필수 작품도 아니었을 것이고 이성복 시인 자체가 낯선 학생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먼저 이성복 시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시인 같은 경우는요. 1952년에 경북 상주에서 출생한 시인이십니다. 그리고 서울대 불문과와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계명대 교수로 재직을 하고 계십니다. 이성복 시인의 이제 시 정신을 살펴보자면 이성복 시인이 존경하는 시인, 그리고 어떤 시인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나를 보면은 우리가 이성복 시인의 시 세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성복 시인은 1982년에 김수영 문학상을 수상한 바가 있어요. 그만큼 지금도 이성복 시인은 김수영 시인을 가장 존경하는 시인, 그리고 김수영 시인의 시 정신을 계승한 시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민중의 어떤 개인적인 고통의 삶을 바로 이제 보편적인 사회 양상으로 확대해서 약간 그 안에서의 진실을 보여준다든가 슬픔이라든가 우리 현대사회가 겪고 있는 위기,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비판, 이런 정신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김수영 시인이 이야기하는 방식과도 일치하는데요. 이 시 다시 봄이 왔다 같은 경우도 그런 맥락에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에 대한 설명을 여기 이제 문제화가 되어 있는데 40번 문제와 그 밑에 42번 문제를 같이 한번 참고를 해서 이 시를 해석했으면 그렇게 어려웠던 시 재질은 아니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러면 한번 같이 볼게요. 다시 봄이 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다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반복을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삶에서의 반복. 그 다음에 이 계절이라는 것은 굉장히 시에서 또 문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봄이 왔다라는 이런 단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봄 같은 경우는요, 부정적인 대상으로 쓰일 때보다는 보통은 긍정적이고 밝은 대상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봄은 겨울이라는 그런 쓸쓸하고 생명이 태동하지 못하는 추운 온기를 넘어서서 따뜻한 온기가 생기고 그 다음에 푸른색의 생명력이 역동하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봄은 곧 문학에서 생명력이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생명력이 태동하는 다시 봄이 왔다라는 이런 시적 상황을 이미 제목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문을 다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을 다 읽어보셨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의 내용을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탈진 공터 언덕 위 푸른 풀이 덮이고 그 아래 웅덩이 옆 미루나무 색으로 갈라진 밑동에도 푸른 싹이 돋았다. 때로 늙은 나무도 젊고 싶은가 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푸른 풀과 푸른 싹이라는 이런 대상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풀과 싹이 덮고 돋을 수 있는 이유는 이게 바로 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소재들은 지금 봄의 생명력을 말하는 중요한 소재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푸른 풀과 푸른 싹이 좋은 환경에서 찾아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공토가 비탈졌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비탈지다라는 건 땅이 경사가 급격하게 기울어져 있는 걸 보고 비탈지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땅은 평평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 발을 땅에 지지하기가 어려운 곳이죠. 그 다음에 텅 빈 공터예요. 그 다음에 웅덩이라는 거는 또 검은색의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데, 그 옆 미루나무 색으로 또 밑동이 여기 어떻게 있어요?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비탈진 공터라든가
갈라진 밑동이라는 표현을 봤을 때는 여기서의 시적 상황이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때로 늙은 나무도 젊고 싶은가 보다라고 했는데 이 표현 자체가 조금 냉소적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푸른 풀과 싹을 봐서 너무 기뻐 이런 정서라기보다는 봄이 왔는데 늙은 나무 너도 젊고 싶니?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시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시각적으로 감각적인 이미지를 잘 활용을 하면서도요, 냉소적인 태도로 대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늙은 나무라는 표현 자체가 나무가 늙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늙었다라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으로 표현을 해서 의인화를 또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문장 너무 딱 마음에 박히는 문장인데요. 기다리던 것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역시 여기서도 약간 냉소적이고 또 비관적이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건 결국에는 미래에 있는 희망이에요. 근데 이 희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나 안다라고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이 시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냉소적이고 비관적인 태도가 강하게 강조가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가 누구의 목을 껴안듯이 비틀었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던가 누구를 껴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비틀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서리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인간적인 정서가 뭔가 이 사람한테는 조금 더 와닿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도 안다. 돼지 목 따는 동네의 더디고 나른한 세월. 여기 도치법을 통해서 이렇게 또 강조가 되어 있는데요. 돼지 목 따는 동네의 더디고 나른한 세월이라고 생각하면은 돼지 목 따는 소리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돼지 목 따는 소리 낸다라는 게 사람이 되게 듣기 싫은 그런 괴성을 지르거나 꿀꿀거리는 소리와 비슷한 그런 음성을 낼 때 돼지 목 딴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돼지 목을 딴다는 거는 돼지가 죽을 때 내는 그런 괴로운 소리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느낌을 주는 청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해서 동네라는 시적 공간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더디고 나른한 세월. 더디고 나른하다는 건 이 사람 자체가 이런 봄이 왔지만 전혀 설레고 전혀 기대하지 않고 뭔가 지루해. 권태로운 삶. 그 다음에 나른하다라는 거는 변화 가능성이 없는, 때로 우리는 묻는다. 자, 뭘 물을까요? 우리의 굽은 등에, 우리는 등이 굽어 있어. 마치 위를 보지 못하고 밑만 바라보는 어쩔 수 없는 노예 같은 그런 모습으로 등이 굽어 있는 거예요. 푸른 싹이 돋을까 묻고 또 묻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묻고 또 묻는다. 이런 반복.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나 지금 상황 되게 고통스럽거든? 나 인생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 언제쯤 나도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묻고 묻는다는 말이랑 똑같아요. 비계처럼 씹히는 달짝지근한 혀. 항시 우리들 삶은 낡은 유리창에 흔들리는 먼지 낀 풍경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계처럼 씹히는 달짝지근한 혀. 이 말은요. 아까 여기 돼지 목다는이랑 또 이 비계가 또 연관되는 이미지를 또 이야기해 주는데 비계는 굉장히 기름진 부분이 있고 맛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달짝지근한 혀는 사탕발림이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거는 많고 행동하고 싶은 거는 맞지만 지금의 현실에 그냥 안주해버리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외된 계층이 세상을 바꾸려면 사실 많은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가 신민아 뉴스에서 보듯이 알다시피 거기 광화문에 가서 시위를 벌이는 그런 사람들은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해서 거기에 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돼지 먹다는 동네에 사는 이 우리들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묻기는 하지만 언제 행복이 올지 그것을 실천하지는 못하는 현실을 살고 있는 그런 평범한 소시민들이에요. 이런 소시민들의 모습은 김수영 시인의 시에도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항시 우리들 삶은 낡은 유리창에 흔들리는 먼지 낀 풍경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묻지만 정답은 뭐예요? 우리들 삶은 낡은 유리창에 흔들리는 먼지 낀 풍경 같은 그런 것이었다고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 인생에 행복이라는 건 없어 라고 또 강조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삶에 대해서 냉소적입니까? 흔들리며 보채며 얼핏 잠들기도 하고 그 잠에서 깨일 땐 솟아오르고 싶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 현실이 싫으니까 흔들리기도 하고 보채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에서 깰 때는 또 솟아오르고 싶었어. 그러니까 현실과 꿈속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불만은 많았다는 거예요. 세차장 고무호스에 길길이 날뛰는 물줄기처럼 갈기갈기 찢어지며 아우성치며 울고불고 머리칼 쥐어뜨고 몸부림치면서 자, 여기서 보면은요. 세차장 고무호스가 지금은 되게 세차장이 자동 세차장도 많고 세차장이 되게 스마트하게 잘 돼 있는데요. 옛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수도꼭지에다가 호스를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를 탁 틀면 여기 얇은 호스들이 막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물주기처럼이라고 직유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생명력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무호스라는 이런 일상적인 소재를 통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는 어떤 생명력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기갈기 찢어지며 아우성치며 역시 여기 청각적 심상이죠. 울고불고 머리칼 쥐어뜯고 몸부림치면서 라는 거는 내가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치열하게 한번 삶을 살고 싶다고 내가 욕망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잠은 꿈과도 연결되는데 우리가 꿈속에서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일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돼지 목다는 동네의 더디고 나른한 세월. 역시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여기 이렇게 똑같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요, 이렇게 반복된다는 것은요, 결국에는 이걸 의미합니다. 우리 사계절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또다시 뭐가 와요? 봄이 와요. 그래서 이때의 계절 동안에는 봄이 오면 좀 달라질까 하고 우리가 기대하지만 결국에는 똑같은 반복과 순환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한 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용과 형식이 일치한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처음에 나왔던 부정적인 현실이 끝부분에서도 또 똑같이 반복이 되면 그거는 뭔가 이런 좌절하는 것, 그 다음에 삶이 비관적이라는 것, 그런 것들 강조하는 것입니다. 플립 아래, 자 여기 뭐예요? 봄에 생명력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엎드려 숨죽이면 가슴엔 윤기 나는 석탄층이 깊었다. 여기서 석탄층은요, 식물이 땅속에 층을 이루어 퇴적되면서 생긴 층이라는 건데 결국엔 여기서 이건 뭐냐면 계속해서 이런 억눌림의 상태가 지속이 됐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만약에 우리가 독재 정권에서 이 시를 해석한다면 뭔가 계속해서 민주주의를 바라고 있지만 그 민주주의가 실천되지 않고 계속 한 해 그래서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되는 이런 상황에 대한 그런 민중의 억눌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이걸 개인적인 해석으로 본다면 내가 만약에 공부를 하고 있다. 내년엔 좋은 대학에 가겠지. 좋은 대학에 가겠지. 하고 계속해서 재수, 삼수, 사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는 이 시 자체가 너무 자기 마음속에 와닿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뭔가 지금의 상황 보자면 우리
뭐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돈 모으기 힘들다 뭐 이렇게 청년들이 좌절을 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또 이 시를 읽으면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이런 구조, 사회적인 불평등 이런 것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를 보면서 좀 이성복 시인의 시 자체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성복 시인의 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강렬하다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어떤 비관주의가 아주 강해요. 그런데 이 비관주의가요, 무조건 나쁘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 이성복 시인의 시를 읽으면서 내 마음이 통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 생에 복수하는 유일한 방법처럼과 같은 시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사실적이고 리얼리티가 살아있는 그런 시거든요. 그런데 이 시를 읽으면서 뭔가 내 자신이 이 슬픔에 대한 거를 오히려 위로받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현대시 자체를 좀 즐겁게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